왜냐면 이제 앞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 온도 뭐 나오고 탄성, 뭐 기공, 최적, 영향을 주는 것들, 주변 온도, 습도. 당연히 장치 센서, 압력 센서의 분해능도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냥 아무 센서나 내가 뭐 사가지고 리크 테스트 하는 것보다는 정밀도가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센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압력 센서를 사면은 아까 말씀드린 압력을 읽는 거죠. 근데 리크 테스트는 제품의 변화까지 같이 읽기 때문에 실제로 리크에 의해서 변하는 압력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루어 주는 거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아직 캘리브레이션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험실에서 행해지고 센서 자체만 교정하는 큰 교정기 들고 와서 그런 캘리브레이션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지금 측정기가 있고 제품이 있고 뭐 라인과 지그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측정기와 제품과 지그. 그래서 안 새는 제품일 때 압력이 델타 P가 얼마큼 떨어지느냐. 거기다 내가 1cc 리크 생기게 만들어 놓고 델타 P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이거를 알면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리크에 의해서만 변하는 델타 P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장치한테 알려주는 게 캘리브레이션이고요. 요거는 장비를 보통 셋업 처음에 내가 라인을 구상하고 설비해서 하고 내가 미팅을 해서 설비가 딱 들어왔을 때 세팅을 막 합니다. 모든 업체에서 그렇게 세팅할 때 그때 하는 것도 캘리브레이션이죠, 결국은. 근데 그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온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이 변할 때도 해야 되고 내가 리툴링을 한다거나 그때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센서의 스팟만 자꾸 검증을 하고 센서가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요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리크에서 델타 P가 얼마큼 발생되느냐 내 시스템 전체 디텍터만 아니고 센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디텍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 툴링과 제품 그래서 양품 마스터, 분량 마스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변화를 주는 요인들 크게 그죠? 크게 온도, 최적 맞아요.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는 뭐 이런 근원들 아까 주변 온도 뭐 여름에 선풍기 막 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선풍기 하역장 이렇게 하역장 바로 옆에 이렇게 막 리크 테스트 갖다 놓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입되는 제품 간의 온도 아까처럼 뭐 세척 고압 세척하고 난데 바로 해가지고 막 만지면 뜨거울 정도인데 바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떤 놈은 그러면은 내가 작업을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는 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테스트가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데 분명히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인터벌에 따라가지고 1분 만에 들어오는 놈 있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쌓여있는 거 테스트 당연히 틀린 거죠. 온도가 틀리니까. 시작하는 온도가 틀리면 리크 테스트 틀려집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장에 아까 그 뭐 이산기체 방정식 압이 올라가면은 수분이 응축돼 가지고 물방울이 막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 드라이어 같은 거 막 넣고 이제 쓰시는데 또 컴프레서가 뭐 옥 외에 있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다 줍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자동차 라인을 간 적이 있는데 자동화 라인인데 대기품과 세척하고 온 게 혼입돼서 들어오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결과치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라인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세척기 하고 난 뒤에만 들어오면은 경향이 비슷하게라도 나오는데 세척해서 들어온 놈과 뭐 대기돼서 들어온 놈이 혼입돼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뭐 제가 자꾸 뭐 설명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 라인을 꾸미실 때 사실은 다 잡혀야 되는 공급이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저브에 담아놓고 쓰느냐, 뭐 바로 들어오느냐, 고압에서 파이프 들어와서 레귤레이터 달아놓고 그러면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압이 높은 놈이
레귤레이터는 감압이잖아요. 압이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면 담아놓고 있는 것보다 바로 나오는 걸 쓰면은 그죠?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겠죠. 온도가. 그래서 공기가 찬 거죠. 대부분 제품에 공기가 투입될 때 찬 공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게 감압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왜? 압을 자꾸 하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진 공기가 압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온에서 내가 대기해 있던 제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온도 치환, 온도가 제품하고 막 하면서 온도가 이제 낮아요. 20도씨에 되어 있는 제품에 10도씨의 공기가 들어가면 온도가 뭐 17도로 된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반복 테스트 하면은 또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온도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요게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저희 본사 쪽 주위 환경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랩실에서 이제 제품을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척기에서 바로 나와서 온도가 높은 상태. 자, 그래서 이게 뭐 화신데 어쨌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테스트 한번 한 거예요. 한 제품을 한 게 아닙니다. 각각이 테스트를 한 번씩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압력 손실값을 측정하는 거죠. 리크량이 아니고 압력 손실값. 압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리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압력 손실값이 내가 높은 온도에서 시작할수록,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건데, 요걸 보시면, 내가 맨 처음 나온 제품이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대기 중에서 식겠죠, 이게. 식는 거야. 식었을 때 온도가 막 떨어지니까, 리크가 상관없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안정화 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기다리려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정 구간에도 계속 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아니면은 조금 식은 이후에 테스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좀 낮아졌으니까 내가 80도씨를 가지고 있는 놈 테스트하면 쭉 떨어져가지고 뭐 60도 되는데 60도씨 된 놈을 하면은 한 10도씨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델타 P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있는 놈일수록 압력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진다. 리크하고 상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애들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번 압이 온도가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상온으로 갔다. 그런 제품들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온도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계속 그 테스트 할수록 압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온도 지환 때문에. 그래서 온도 시작점이 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결과치, 델타 P가 계속 떨어지게 나오는. 이렇게 나가면 시간이. 리크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테스트 압력을 30 정도 지금 넣고, 압력 변화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고, 0.04의 압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테스트 하니까. 두 번째는 테스트 하다가 사람이 손으로 제품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손의 온도 때문에 압이 아까 0.04 떨어졌는데 압이 떨어지다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P가 작아지는 거예요. 압이 쭉 떨어지다가 잡는 순간 올라가기 때문에 0.00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을 올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델타 P가 줄어드는 거죠. 불량 제품이 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제품이고요. 깡통. 여기다 우레탄 C를 내가 직을 깎아가지고 탁 끼워가지고 이 양쪽 여기를 실링한 겁니다. 그러면 얘 우레탄 C이 완벽하게 안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면 좋은데. 그러면 이 우레탄 실이 찌그러질
완벽히 안 찍어진 그 틈, 그죠? 그만큼의 부피가 더 생깁니다. 제품의 부피보다 이만큼은 이 우레탄이 얼마만큼 찌그러지느냐 따라가지고 결국 그 얘기는 실린더가 얼마만큼 더 누르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가장 단순합니다. 이 실린더를 선정하실 때 멈춤 나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힘이 지금 라인압이 들어가서 실링 힘이 생기겠죠. 근데 이 멈춤이 없으면 얘는 우레탄은 얘가 민 만큼 다 찌그러져요. 끝까지. 그 얘기는 지금 이쪽에 또 테스트압이 들어가지만 얘가 탄성으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 힘하고 지금 1대1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반발력하고 실린더가 미는 힘이 1대1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압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이게 밀리는 이 자체도 압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또 압이 안 변했다 치더라도 하루에 100개씩 생산하면은 이 우레탄 실의 탄성력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내가 탄성을 좀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막 누르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우레탄이 딱딱해지면서 경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걸 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면 어떻게 됐어요? 압력이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팅을 딱 하고 테스트하면은 0000 나오던 게 일주일 뒤에 가보면은 막 1111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100% 그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하면 내가 누르고 실링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더 주는 힘은 얘가 잡고 있겠죠. 얘가 이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포지티브 멈춤 힘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압이 흔들리더라도 얘가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내려가고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 내려가 난 뒤에 더 주는 힘은 여기서 분산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탄성이 좀 변하더라도 얘는 실링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거죠. 포지티브 멈춤형 자체가 멈춰 있다는 거죠. 어떤 힘의 영향에 따라 왔다 갔다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이 갭이 완벽하게 되게끔 가끔은 뭐 지구에 달아가지고 꼭 요 실린더에 안 달고 딴 쪽에 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가만 멈춰 있는 그런 형태가 좋은데 아니면 뭐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을 쏙 들어가서 실링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을 쓰거나 그래서 이런 디텍터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은 이런 실의 어떤 그런 전체 툴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실을 그냥 우레탄 실. 왜냐하면 제품 사이즈가 막 바뀌니까 우레탄 실을 막 넓적한 걸 막 쓰고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저희가 뭐 오픈되어 있는 포트의 이 직경이 클수록 실이라든지 실링을 설계하실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회사한테만 이 회사가 리크 테스트의 경험이 얼마나 많냐. 자동화는 잘하죠. 자동화 업체는 솔직히 엄청 많습니다. 모든 자동화 업체가 리크 테스트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가지고 있는 대하고 그냥 자동화를 잘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뭐 리크 전문 회사한테 장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이해도가 있으면 이 협의를 하실 때 실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포지티브 멈춤, 스톱 멈춤 이런 거 쓸 거냐. 실 넓적한 거 막 이런 거 그냥 쓰지 말고 당연히 이제 오링 같은 게 좋은 거죠. 오링은 수축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설비업체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이제 그게. 대충 해도 실링 되는, 조금 밀려도 실링이 되는데 오링은 조금만 움직여도 새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까다로운 걸 극복하고 실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냐. 이게 나중에
라인의 어떤 뭐 반복성. 결국은 내가 이런 것들이 시간하고 연관이 되고요. 장비를 1연식 할 걸 2연식을 한다거나 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당연히 원터치라고 하고 투터치 이렇게 이런 걸 쓰면 안 좋습니다. 공급 라인을 써도 됩니다. 공급 라인은 테스트 라인은 투터치, 패럴 타입, 싱글 패럴 뭐 안에 패럴에 찌그러들으면서 한 번 찌그러들면은 다시 못 써요. 이거는 패럴을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선호를 많이 하는데 요거를 테스트 라인 썼다. 처음에는 쓸 수 있죠. 뭐 조건이 막 바뀌고 라인도 잘라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투타치 써야 된다. 투타치 써야 돼요. 테스트 라인에는 투타치 써야 돼요. 투터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다 알아듣습니다. 호스도 얇은 걸 쓰면 안 되죠. 최적의 변화니까. 특히 내가 테스트하면 오버 뭐 올라간다 그러시면은 안 좋죠. 플라스틱 고압 보정되는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뭐 그런 치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품 자체로 좀 들어갑니다. 제품 자체. 그 다음에 볼륨. 그래서 제품 자체가 기공이 공기를 흡수합니다. 이게 최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델타 P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함침하지 않은 제품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플라스틱 제품 최적이 수축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최적이 숨 쉬는 건 눈에 보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아, 숨 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다이캐스팅 제품인데 값이 막 틀려요. 온도도 제어했는데 왜 이러지? 뭐 이게 아까 멈춤 나서 잘못됐나? 뭐 힘이 뭐 올라가나? 반발력? 근데 이게 안에 기공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흡수한다는 거죠, 공기를. 그 보니까 다이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함침하면 리크 테스트 안 하고 함침을 안 하기 위해서 리크 테스트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공이 A 제품 기공하고 두 번째 제품 기공 수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연질의 제품, 연질의 제품은 숨을 막 쉬니까 당연히 이런 시간들을 내가 길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적이 작은데요. 근데 연질이다. 그러시면은 자, 큰 배터리를 만드시는데 공기 넣으면은 막 부풀죠 이게. 이렇게 안 부풀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혈액백 같은 거, 그건 그런 식으로 테스트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입 시간도 뭐 내가 테스트 시간이 긴데 테스트 시간보다 투입되는 시간이 더 짧다. 이런 경우도 안 좋습니다. 장비 세팅치 보면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딱딱한 제품 가지고 리크 테스트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매스플로우 장비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 투입이 돼요. 요거는 압력이 실제로 그래서 앞변화는 없고 유량 변화는 생기는. 첫 번째는 딱딱한 거. 지금 가압을 하고 안정화가 없죠. 이거는 매스플로우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시실이 있죠. 여기 압력이 지금 1.59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치가 뭐 5. 그래서 1.59, 5.1. 최적은 똑같아요. 플라스틱. 이게 뭐 눈은 잘 안 보이지만 팽창하겠죠. 압이 들어가면서. 계속 팽창하면서 플로우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팽창하면서 플로우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아까는 5 나왔지 않습니까? 5.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5, 9, 0이었죠. 아까는. 앞도 계속 더 올라가.
아니 엄청 많이 나왔네요. 하여튼 그 한 2배 정도 결과치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아까 딱딱한 솔리드한 제품, 금속 제품은 5cc 나왔고요. 지금 플로우가 안정이 됐는데 거의 안정이 돼 있죠. 10 정도 플로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안 세면은 더 안정화되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 테스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cc는 제로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